가자지구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 최소 50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로켓 오발이라고 반박해 진실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병원 폭발로 중동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방문길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요르단 방문 일정 전체가 연기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야당이 조건부 찬성으로 호응했습니다. 다만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같은 강론을 두고서 이견이 여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대조차 중도 포기자가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공계는 물론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조차 의대 선호가 심해지면서 인재 양성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율이 강화됐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침대용 스프링 등 강선을 납품하면서 6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과징금 54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내일 전국에 때이른 추위를 부르는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강풍이 불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만들어질 걸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최소 500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아랍병원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이번 사건이 팔레스타인의 다른 무장 세력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에 따른 걸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분석 결과 가자지군의 테러리스트들이 일제 사격한 로켓들이 병원 아주 가까운 곳을 지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청을 통해 이슬라믹 지하드 대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음성 녹음을 확보했고 조만간 관련 CCTV 영상과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스라엘군 발표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 후 폭풍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이어서 방문하기로 했던 요르단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상의한 끝에 요르단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자지구 병원 공습 이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취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이집트와 요르단을 포함 4자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따른 겁니다. AP통신 등은 요르단을 방문하고 있던 아바스 수반이 가자지구 병원 공습 소식에 격분하면서 자치정부가 있는 서안지구 라말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식량과 물, 연료가 빠르게 고갈돼 생존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며 구호 물품의 신속한 반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جاي عبد مي حلوه للشرب بستخدمها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هذه اللي انا بلاقيها مش بس للشرب لكل الاستخدامات. 일부 지역은 소금물이라도 받아놔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احنا قاعدين بالوقت هذا بنعبي مي مالحه يعني انا مستعد اشرب لك من المي المالحه هذا عادي يعني ها. 가자지구 전면 봉쇄 열흘이 넘으며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ط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بأطفالهم. 병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당장 연료가 바닥나면 수천 명의 환자가 목숨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They depend on machines to continue their lives. They depend on oxygen, on ventilators, and we have in the dialysis machine around 60 patients. All of this number is.
하지만 연료를 실은 유조차와 구호물자가 담긴 트럭은 아직도 라파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난민 유입을 우려해 국경을 개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피난민 출국은 허용해도 물자 반입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병원 연료 비축분은 하루치, 식량은 4, 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국경 개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No supplies have come into Gaza since the 7th of October. Nothing. No fuel, no food, no water, no other types of assistance. 폐허 속에서 매일 수십 구의 시신을 처리해야 하는 가자 지구 주민들. 심각한 수인성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인도적 재앙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내일 전국에 때이른 추위를 부르는 요란한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주말까지 강풍이 불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정혜은 기자. 네, 정혜은입니다. 네, 먼저 비 상황부터 알아보죠. 내일 내리는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비답지 않게 요란한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지만 후면에 찬 공기를 동반하며 짧고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경기 북부지방부터 시작이 돼서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비가 그친 뒤에는 이른 초겨울 추위가 예고됐는데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는 때이른 초겨울 추위를 몰고 오는데요. 비가 그친 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에는 8도, 주말인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중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어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영동 지방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도로에는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미끄럼 사고를 일으켜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기상현상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에 다음 주부터는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상위권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울대조차 중도 포기자가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공계는 물론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조차 의대를 쫓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의사 증원과 함께 인재 양성 전반에 대한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떤 대학이든 몇 수를 하든 무조건 의대로.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 퍼진 광풍에 가까운 의대 블랙홀 현상은 서울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에선 최근 4년간 매년 10% 정도가 학교를 자퇴했는데 2019년 193명에서 2022년 328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의치대 자퇴생은 없는 데 반해 공대는 328명, 농업생명과학대 277명, 자연과학대는 152명이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N수로 의대에 진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죠. 아, 지방이라도 서울에 좋은 대학교 돼도. 지방이라도가 아니라 어디든 가죠.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수입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는 것이 가장 강점인데 이공계학과에 가면 그걸 보장을 못하잖아요. 의대 쏠림 현상은 심지어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에 간 학생 비율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의학 계열인데 서울대 치대조차 평균 3명 가운데 1명 넘게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치과 의사와 달리 일반 의사는 진료 과목에 제한 없이 소위 돈 되는 과는 모두 개설할 수 있어서란 분석인데 정부가 의사 증원과 함께 인력 양성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 이거 계속 방치하면 학문도 문제겠고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대 증원 역시 목표한 대로 지역과 필수 의료 확충 성과를 내려면 지역 의료인을 제대로 키워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율을 크게 강화했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침대용 스프링 같은 강선을 납품하면서 6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과징금 54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강사는 강선 제품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고 제강사들은 이것을 사서 강선을 제조합니다. 여러 종류의 강선은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정밀기계, 통신선 등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철강사는 분기별로 미리 제강사의 선재 가격 변동을 통지합니다. 10개 제강사들은 이를 기회로 강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부터 5년 10개월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강선 제품 가격을 올린 겁니다. 특히 침대 스프링은 최대 120%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강사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향상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건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성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꼼꼼하게 보완해 대폭 강화했습니다. 저사양 인공지능 AI 칩과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가 최근 내놓은 신형 스마트폰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7나노미터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탑재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미 정부의 규제 기준 속도보다 낮춘 반도체를 개발해 중국에 판매한 데 힘입었습니다. 이처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멍이 뚫리자 미 정부는 이를 보완한 촘촘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There is no room to negotiate when it comes to protecting Americans' national security, including protecting emerging technology. 미 정부는 이에 따라 현지 시간 17일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에 있는 기업에서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 미국이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한 21개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의 우방국에 있는 중국 회사가 반도체를 수입해 이를 중국에 몰래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 중국으로 이전될 위험이 있는 40개국 이상에도 수출 허가를 별도로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4.7% 급락하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7조 2천여억 원 증발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발표에 앞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中方已经多次就美国对华芯片出口管制表明立场。我们认为美方应当停止将经贸、科技问题政治化、工具化、武器化。 앞서 미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선 규정을 바꿔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예외로 인정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길어야 2주 갈 것이다라면서 당 쇄신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 신당 창당 가능성 질문에 보수가 이기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달라면서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는 비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는 12월쯤 탈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신도 마지노선 경계가 있다면서 12월 말 이후다라고 밝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여당을 떠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심평 변호사의 인터뷰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마지노선은 다들 있겠죠. 유승민 의원도 아마 그 12월로 잡은 것 같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마지노선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배운 거는 그래 정당이라는 게 혁신하고 정책 혁신 그리고 정당 혁신하는데 100일 정도면은 정말 마지노선 정도 되겠구나. 네, 그때 딱 152석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역산했을 때 지금도 100일 전이면은 12월 말 크리스마스 이후거든요.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명분 축적으로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비난하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 애정을 가지고 정말 바뀌기 애정요? 아이고 그분들이 마음과 영혼 100에 하나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안철수 어떤 분은 또 윤석열 전 당대표에 나가서 신당을 만들면 한 30석 정도는 무난하다고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과대 망상도 그런 과대 망상이 없죠.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새로운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출범했고요. 여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비윤계에서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신당 창당설, 탈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 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12월 마지노선 이야기를 왜 한 거예요? 이제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과거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100일 동안 충분히 그것을 혁신하고 새로운 체제 속에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경험들을 옆에서 지켜봤고요. 그리고 지난번 탄핵 이후에 저희 그 바른정당이 탈당 후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 후에 창당했던 그 시기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선거가 4개월 앞에 120일 전으로 다가오면 대부분의 정당이 이제 총선 체제로 전환해서 돌입하는 12월? 예비 후보 등록일이 120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12일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둔 것 같고 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 4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와 좀 친분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저런 얘기한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분명한 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의 전 대표의 공천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라고 공천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 중에 하나다. 정치적 영역과 공간도 지금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내년 총선이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런 뭐 고민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신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20일 전 예비후보 등록도 있지만 또 90일 전 1월 11일부터 고위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아, 그게 1월 11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제 여러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어찌되었건 그 물밑 작업, 소위 이 가림막을 설치해 놔야 아마 이 여러 가지 내각에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소위 친윤계 인사들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는 아마도 이제 김한길 전 현재 국민통합위원장과 뭐 신임 지도부도 만났지만, 저는 친윤 신당이 오히려 출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소속 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로 보나 또 당내 여러 가지 사정과 구조상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적으로 본인의 공천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을 거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김한길 위원장이 친윤 신당을 만들어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소용돌이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본인들의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 가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영역이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방식으로 제3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분석을 잘 들었는데 시기상 12월에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내년 1월에는 총선에 나가려면 공직자 사퇴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그러한 발언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김한길 통합위원장 어제 윤 대통령이요. 김한길 통합위원장하고 또 신임 지도부 같이 만났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근데 이 대통령이 여기서 한 발언 가운데 이제 김한길 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진정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공감해야 한다. 여러 정책 제안을 당과 내각에 관심 있게 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갖고서 일부 신문에서는 이거 신당 창당을 혹시 김 위원장에게 맡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자, 오신환 의원님. 뭐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상당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옆에서 모셨을 때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이나 또 그동안 과거 검찰에 있을 때부터 김한길 대표가 그 당시 당의 대표로서 있을 때부터 이게 그 관계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보낸 것은 뭐 지금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활동하는 그 과정들을 굉장히 꼼꼼히 대통령께서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위원장도 많이 언론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정말 지역 단위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양한 국민 통합의 제언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신뢰가 어저께 보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특히 그 아젠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국민통합 이슈고 특히 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어제 뭐 공감이라는 부분 또 민생에 대한 어려움 또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함께 그것이 결국에는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그 대통령께서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뭐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국정 기조에 있어서도 당과 좀 새로운 변화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저는 뭐 나름의 의미 있는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야당에서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신당 창당 가능성, 그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보궐선거 직후에 지금 많은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김기현 체제가 뭐 2기 지도부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내각의 변화 또 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변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공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뭐 약간 유체 이탈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제 바로 이 절차상 하자가 명백해 보이는 KBS 박민 사장을 내정을 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KBS 과방위의 국정감사 중이었는데 정말 뭐 20일 날 또 전임 사장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전혀 그 절차와 이 절차적 과정과 하자를 인지하지 않고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지명한 것을 보면서 전혀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구나 생각하고 있고요. 신당 창당 또한 지금 이런 국정 기조가 이어지는 속에서는 뭐 다른 분들 소위 친윤 신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역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전혀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다음 이제 내년 총선에서의 이 어떤 정계 개편 등을 고려한 친윤 신당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신환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전혀 뭐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거에 당이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민심이 떠났을 때 서로 재창당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너지와 확정성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강서의 보궐선거도 사실 그 용산과 더불어서 지금 당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여지지 못한 당청 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과연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있고 오히려 지금 중도층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우리가 민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과정에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그런 신당 창당은 제가 봐서는 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신한국당 창당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와는 지금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당 앞에서 여러 창당 가능성, 신당 가능성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잠깐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주선 전 대표 관련한 또 신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일단은 이주선 전 대표는 부인했어요. 하지만 신당 창당 가능성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실제로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저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의 당 체제로서 과연 총선이 치러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번 강서 선거로 인해서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갔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저것이 오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모두가 중도의 확장성들을 갖고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 부분을 당이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저는 뭐 우리 당이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품고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분들이 역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애정을 갖고 뭐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평 변호사 이야기는 애정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있냐고요 하면서 마음과 영혼, 백이 하나까지도 당을 다 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당의 대부분의 어떤 당원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준석, 유승민 대표에게 당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애정의 비판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냥 지금 신평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이미 애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판, 그것은 민주당보다 더 나간 비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을 해하기 위한 비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국에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 진정성을 누가 그럼 판단해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힘들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뭐 저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은 뭐 좀 섣부른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의 2기 지도부가 과연 그 혁신에 대한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남는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그냥 선출직 지도부가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임명직만 바뀐 겁니다.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자체가
용산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된 그런 대표 체제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을 지난번 그 강서의 후보 김태우 후보를 낸 과정 속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떨쳐낼 것이냐. 국민들이 당이 이 독립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 김기현 당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독자적 판단을 통해서 당이 미래 비전들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엔 탈당하고 또 신당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본인은 아마 가장 그게 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당 창당이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정치인은 어찌되었건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장해가는 과정일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혀 그런 영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또한 여러 이 현역 기득권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보다 더 본인이 좌지우지하는 당을 꿈꿀 텐데 그런 상황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나 자꾸 이제 지금 이 김기현 대표도 울산, 영남,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도 뭐 영남, 지금 사무총장까지도 영남이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영남 기득권 위주의 이 국민의힘 구조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신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일단 출범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새로운 쇄신안을 발표하고 기구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요. 네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어쨌든 지금 김기현 2기 체제에서 혁신위원회와 또 인재영입위원회, 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차적으로 인선과 함께 총선 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혁신위원장의 역할이나 권한 이런 누가 것들이 될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인물도 중요합니다. 이제 인물의 그 무게에 따라서 역할이나 권한도 규정지어질 테니까요. 근데 과거 정당에서 기존에 있는 지도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도부에서 모든 것을 전권을 부여받은 혁신위는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 권한을 그러면은 뭐 혁신위한테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천 권한을 그렇다라면 그것이 과연 뭐 지난번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민주당 혁신위원회 일부 비판받은 부분들이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혁신기구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혁신기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인선을 할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볼 부분이고요.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되냐. 뭐 지역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혁신위가 제안하는 혁신안이 그럼 무조건 그것이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지도부를 뛰어넘어서 그 안을 통해서 뭔가 당 체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총선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도 룰이나 아니면 총선의 공천권 이런 것들도 큰 바운더리 속에서 제안했을 때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100% 수용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혁신이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남는 과제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허수아비 혁신위를 세워놓는다면 그 또한 바로 비판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권한을 갖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미 혁신위원회 한번 출범시켰고요. 그 임무 마치고 다 끝났습니다. 여러 비판도 제기가 되긴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혁신 방안들, 언론에 나온 것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 2기 체제가 2주 정도 갈 것이다 라고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뭐 저는 2주보단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뭐 2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12월 12일 이후에 이제 EB후보 등록이 가시화되고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 아마도 국정감사 직후에 혹은 예산안 과정에서 아마 개각도 할 예정으로 저는 보여져서 총선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관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아마 혼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총선기획단이나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일상적 당무입니다. 이제 총선을 보통 9월에
총선객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 또 인재 영입 또한 아마 여러 가지 후보자 영입 대상자 리스트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늦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마도 혁신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매우 공천 룰이 다릅니다. 저희는 1년 전 공천 룰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단계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 혁신위원장이 뭐 설마 그렇진 않겠지만 뭐 김한길 뭐 혁신위원장이거나 뭐 공관위원장이 만약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뭐 간다 이러면 정말 좀 힘있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두 번째 지도부가 탄생하는 느낌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닌 어떤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혁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많은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신에 따른 투표에 대해 징계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국회의원이 각자에게 부여되는 헌법적 권한이 있는데 정치인이 자기 소신대로 의사표명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 가결, 부결 자체가 당론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얘기는 좀 최고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고 아직 보류 상태다. 지금 보류 상태인 거예요? 일단 뭐 두 분의 이야기가 완전 다른 사안을 네.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말대로 지금 가결파에 대한 징계를 안 한다라고 결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뭐 당대표 지시 또는 최고위원의 의결을 통해서 직권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된 정리가 거예요? 된 적은 없는데 아직 대표께서도 당무를 복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부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뭐 징계를 주거나 이렇게는 쉽진 않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해당 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둔 거라 보고요. 윤영찬 의원님 말씀 또한 당연히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라서 이 자발적 투표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이 최고위원회의 이 권고 또는 당무위원회 결의 또 중앙위원 결의대회를 통해서 이 정리된 당의 이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만약 이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집단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여러 해당 행위에 대한 간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최고위원들이 사실 5인 5색 다 6인 6색 이렇게 다 생각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좀 더 심층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당 내에서의 해당 행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고요. 그게 소위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도부와 비주류 간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의 한 일환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논쟁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결파이거나 아니면 해당 행위로 인해서 징계하거나 그 징계 논의 자체가 그걸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결파 5인이라는 사람이 주로 언론에 나와서 지금 장경태 최고 얘기대로 집단적이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을 징계하게 되면 가결파를 징계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서는 아무리 이것을 분리한다고 얘기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 내에서의 본인의 소신 그리고 투표 행위 발언
이런 걸로 징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민주적인 정당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군다나 총선에 지금 앞두고 있는 그 공천 권한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이 결국에는 권력투쟁의 어떤 일부로 비춰지게 되면 저는 뭐 민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논쟁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당무에 복귀하고 있지 않는 이재명 대표가 요새 재판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재판에서 30분 정도 검찰 공소 사실을 직접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찰에 지금 현미경 들고 땅을 파고 있다, 이런 성토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뭐 일단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와 여러 유동규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뭐 이 소환 조사 또는 뭐 기소 또는 재판까지 하고 있지만 어떠한 증거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강압적인 어떤 수사 등을 통해서 증언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여러 전후 관계나 이 범죄 혐의가 입증하기에는 뭐 만약 그게 선례가 된다면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많은 이 시장과 어떤 지방 공단과의 관계를 배임 혐의로 다 조사할 수 있을지, 이건 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첫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또한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오고 재판 리스크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단식 농성을 통해서 일부 회피하거나 지연시킨 측면은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일주일에 2회 내지는 3회를 출석해야 되면서 언론에 저렇게 집중 조명될 수밖에 없고 어저께는 8시간에 걸쳐서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10분 지각한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중하게 경고했고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한 우리 법치주의 국가의 일부 뭐 어떤 것도 그것은 훼손될 필요는 없다. 그것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사법부가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5건 이상의 지금 기소된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윤함석 헌재소장 후임 자리죠. 네, 이종석 후보자 언론에 좀 알려졌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제 거쳐야 되고요.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됩니다. 사법고시 25회, 연수원 15기고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께서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또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십니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원지방법원장, 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온 분이십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조금 전 또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인적 쇄신 이야기 나오는데 당장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국정감사 등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출범을 했는데 그 김기현 대표 2기 체제 새로운 당직 인선된 사람들 만나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소통하는 기회 많이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전 사이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국에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는데요. 서울이 16도, 대전은 13도, 대구는 1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도 19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